안녕하세요. 시원한 한방경매의 박시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좀 요새 바빴습니다. 낙찰도 받아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교회도 가야 되고, 오라는 데가 너무 많고. 자, 오늘 주제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 경매에서 응찰자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유치권인데, 요 두려움과 망설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글이 아니라 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는 위대한 대한민국 컨설팅 업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딴 나라, 미국이나 이런 경매 컨설팅 이야기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미국에도 경매가 있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브로커들은 피가 무려 5%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도 막 비싸다고 하시죠? 그래서 제가 반만 받는 겁니다. 자, 소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경기도 어느 지역 단독주택이 경매에 나왔는데 경매 개시결정일이 16년 2월 5일입니다. 이러면 이 정보들이 경매 컨설팅 업체에 들어가겠죠? 경매 정보지 회사는 이 정보를 토대로 해당 주소지에 여러가지 안내문들을 보냅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안내문들이 오죠. 내용인즉슨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처한 경매권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게 생각합니다. 불화불화 경매에 처한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부동산 경매 사건에서 국내에서 가장 독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경매를 취하거나 경매 사건에서 이해관계인에게 경매 방어 방안을 제시해주는 등 다양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막 자랑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귀하가 처한 문제를 그들의 회사와 함께 고민해 보자고 연락을 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안내문들이 경매당한 집 우편함에 보면 여러 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매 입찰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본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 주인 A씨가 이 우편문을 들고 방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몇 통의 우편문을 뜯어보고 읽어봅니다. 그 중에 가장 잘 쓴 글에 현혹이 돼서 신뢰가 가는 우편물 주소로 전화를 하겠죠. 그리고 컨설팅 사무소에서 주인 A씨와 컨설턴트의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컨설턴트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주민등록 전입자 여부죠.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 질문이 최근에 그러면 공사를 한 적이 있냐고 여부를 묻습니다. 최근 1년 전에 만약에 지붕 수리를 한 3천만 원 들여서 공사한 적이 있다고 하면 공사업자는 연락이 되는 친한 사이라고 하겠죠. 그럼 그 순간 컨설턴트 머릿속에는 유치권의 그림이 쫙 그려지는 겁니다. 1년 전에 공사하기 전 사진이 있는지 여부도 묻고, 공사 약정서 보관 여부도 묻고, 공사대금 지불 영수증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다면 챙겨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같이 현장에 가겠죠. 그리고 공사가 되어 있는 지붕 부분에 사진을 찍겠습니다. 다시 일주일이 지나서 A씨와 컨설턴트가 만나 컨설턴트와 유치권에 대해서 A씨에게 설명을 합니다. 유치권이 있는 것으로 포장을 잘 해두면 경매 응찰자가 주저하게 되겠죠. 그러면 가격이 당연히 하락하게 될 것이고, 어느 정도 가격이 내려가면 그때 A씨의 친척을 내세워서 낙찰을 받기로 하는 작전을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경매 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게 됩니다. 유치권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단순한 문구만을 기재를 하는데, 예를 들어 보면 2016년 3월부터 당주택 지분 부분 지분공사를 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 관련 서류는 추후에 제출할 것입니다라고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해 두면 법원은 그 유치권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매각 물권 명세서 비고란에 공사업자 누구로부터 지분 공사대금 채권 3천만 원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그 유치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함 이렇게 써놓겠죠. 이렇게 고지하고 경매 질체를 진행합니다. 이 건이 경매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찰자가 그 유치권 정보를 얻고자 법원에 가서 유치권 신고 서류를 보려고 하면 법원은 그 열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기 경우는 공사를 한 경우이고 주인 A씨가 공사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 컨설턴트는 유치권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거겠죠. 일단 현장에 가서 깨끗한 부분을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 깨끗한 부분을 수리가 요하는 부분으로 만들어내겠죠. 의도적으로 파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손된 부분에 사진을 찍겠죠. 그러면 공사가 필요한 부분에 사진이 있고 공사가 완료된 시즌이 있고 이제 유치권도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A씨와 친한 친구 한 사람을 소개를 받게 되는 절차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앞에서 말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유치권 신고서만 법원에 제출하면 유치권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경매법원은 왜 유치권 신고가 들어오면 그 성립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리고 부동산 경매로 그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유치권 관련 서류를 열람시켜주지 않을까요?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상하고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집행법원이 유치권 신고가 들어오면 그 유치권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유치권이 성립되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실체법적인 문제이고 부동산 경매는 진행법 절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진행하는 경매법원으로서는 실체법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참 허울은 좋죠. 그러면 응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유치권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알려주면 되는데 그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법원이 경매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한계를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는데 사건 기본내역 부분에서 민사집행법 제90조 268조 및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절차 처리 지침 53조 1항에 따라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일반인에게는 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는 정보의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 해당 조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먼저 민사집행법 제90조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 조문에서는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하는데 1호가 압류 채권자와 집행력이 있는 정보에 의해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호는 채무자 및 소유자 3호는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관리자 4호는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다음으로 268조 준용 규정 조문으로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절차 처리 지침 제53조 1항을 보면 53조 경매 기록의 열람 복사 조문에서 경매 절차상의 이해관계인 외의 사람으로서 경매 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1호가 파산 관제인이 집행 당사자가 된 경우의 파산자인 채무자의 소유자 이게 좀 어려우니까 블로그 글을 한 번 더 참조를 해 주십시오. 2호가 채무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 매수인 자기가 적법한 채무가 매수 신고인을 또는 차순위 매수 신고임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매수 신고 시 제공한 보증을 찾아가지 아니한 매수 신고인. 3호는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해서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배당 요구 채권자, 사후는 대항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임차인으로서 현황 조사 보고서에 표시되어 있는 사람, 5호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그 대지 소유자, 대지를 매각하는 경우의 지상권, 지상 건물 소유자, 6호 가압류 채권자, 가처분 채권자, 7호가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해서 부도 임대주택의 임차인 대표인 또는 임차인 등으로부터 부도 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받은 주택 매입 사업 진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관련되어 있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효력을 받아야 될 사람은 빠져 있다는 거죠. 이 항에서는 경매 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이랑 각호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사실이 기록상 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라라고 되어 있고, 사망에서는 경매 기록에 대한 복사 청구를 하는 때에는 경매 기록 전체에 대한 복사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매 기록 중 복사할 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을 거론해 보면 법원이 유치권 서류 등을 일반인에게 열람해 주는 것을 거부하는 근거로 민사집행법 제90조 268조를 들고 있지만 해당 조문에는 그런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근거가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절차 처리 지침 53조 1항에 있는데, 문제는 관련 민사집행법에서는 일반인에게 경매 서류 열람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예규로 그 열람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규는 일반 국민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규는 말 그대로 경매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무 처리 지침일 뿐입니다. 좀 더 나가면 만약 예규로 경매 절차에서 관련 서류 열람을 일반 응찰자에게 거부하는 조항을 만들려면 상위법인 민사집행법에서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매 법원이 근거로 들고 있는 상위법인 민사집행법 제90조와 268조에는 그 조문 어디에도 일반 응찰자에게 그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을 예규로 정한다고 하는 조문 내용이 없습니다. 저는 이 법원이 왜 이런 예규를 만들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돼서 그 열람을 거부하고 개인정보가 문제가 된다고 그 부분만 가려서 열람시키면 되는데 그 열람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짚고 넘어가 보면 민사집행법 제90조 이해관계인의 조문을 만든 입법자가 조문을 제정한 취지는 법원 경매 절차에서 그 이해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통지받고 그 절차의 하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자 함에 있을 것입니다. 이해관계인이 경매 절차에 대한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하고 해당 경매가 진행되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예방한다는 차원이 크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그랬었죠. 민사집행법 제90조 이해관계인에게만 관련 서류를 열람하여 주는 규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죠.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 주인공은 돈을 갖고 가서 낙찰을 받는 낙찰자입니다. 낙찰자가 없다면 경매 자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경매 절차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 될 응찰 예정자에게 관련 서류에 열람을 해주지 않는지는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주인공을 배제하고 조연들의 잔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법원이 열람을 거부하는 그 자체가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라고 규정하고 보호하고 경매서류를 열람시켜주고 있는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정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치권에 관련된 서류 등을 입찰자에 대해 응찰자에게 하는, 이렇게 응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열람시켜주면 그만큼 응찰자 입장에서는 권리 분석을 더욱 정확하고 쉽게 하고
응찰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만큼 가격들이 올라가서 낙찰에 임하게 되면 낙찰 가격이 높아지면 채무자도 좋고 채권자도 좋아지고, 가격이 높아진 만큼 채권자는 그만큼 많은 채권을 하고 가격이 높아진 만큼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소래열람을 응찰자에게 제한하는지는 정말 이해가 불가합니다. 자, 이런 제가 이 얘기가 잠깐 했는데 서두에 얘기했던 가짜 유치권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가짜 유치권에 대해서 대응 방법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경매방해죄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형법 경매방해죄 조문 제315조 경매 입찰방해 조문에 나오는데,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컨설턴트들은 이런 조항 모릅니다. 공부 좀 합시다. 공사대금 부풀려서 유치권 신고하면 소송 사기죄입니다. 판례를 하나 보면 2012도 9603에 나오는데,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 채권액에 기초해서 배당을 받게 되는 결과, 피담보 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해 경매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채권액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는 배당이라는 법원의 처분 행위에 의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로서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송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판시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코가 막혀서 숨쉬기가 힘들어요. 참,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이 블로그 글은 그 누구도 이런 글은 쓰지 않습니다. 저 박시우만 씁니다. 왜? 박시우는 멋있으니까. 다음, 그리고 소송 사기가 아니라고 판시되어 있는 판례도 있는데, 2009도 55900에 나와 있는데, 소송 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 행위에 가름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심은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피고인들이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한 사실을 기초로 하고, 법원을 피기망자 겸 처분 행위자로 구성하여 소송 사기 미수죄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하여 유치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각 물권명세서에 기재하고 그 내용을 매각기일 공고에 적시하나, 이는 경매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가 있음을 입찰 예정자들에게 고지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처분 행위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유치권자는 권리 신고 후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매 절차에서 이 신청권 등 몇 가지 권리를 얻게 되지만, 이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그런 점으로 볼 수 없는 근거를 들어 허위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도 이를 소송사기 실행에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을 공소삭시를 무죄로 판단한 일시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기죄 형법 조문을 보면 제347조 사기조문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이 있는데, 이 소송 사기죄에 대한 판례를 하나 더 보면 판례 2008도 7631에서 이른바 소송 사기죄 법원을 기망하는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좀 내용이 좀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갈 거지만 이거를 한두 번만 읽어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럼 이런 가짜 유치권자를 해결하는 절차는 먼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실행합니다.
점유이전 가처분 상대방을 먼저 정해야 하는데, 그래서 유치권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하게 되면 돼요. 그리고 신고 없이 플랜카드만 걸려있는 경우라면 일단 그 플랜카드를 건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해서 그 사람을 상대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는 비용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집행관이 현장에 가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을 특정하게 되고 직접 공시문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허위 유치권자들에게는 1차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대화를 유도를 하는 방법인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실행되고 그 다음에 허위 유치권자들이 조금 부러워지겠죠. 이때를 놓치지 말고 법적으로 가는 것보다 협상 테이블로 상대를 끌어내서 일단 낙찰자가 마음을 열고, 그리고 상대가 좀 급한 상황이 있다고 허위 유치권을 만들어서 낙찰자에게 대응하라 했는지 그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심정으로 다가가 보면 조금은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서로의 대화가 되지 않으면 상고초려의 마음으로 미워도 다시 한 번의 자세로 한 번 더 협상을 시도해보고, 유치권이 법정으로 가도 승자도 패자 없는 소송임을 먼저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안 된다면 민사와 형사인 양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민사로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거나 인도명령 단계에서 인도명령을 신청해보고, 그리고 형사로는 경매방해죄를 고소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는 얘기를 해드릴 수 없고, 오시면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날이 좀 풀어지나 했는데 여전히 춥습니다. 세상 경제도 힘들고.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을 건강 유의 잘 하시고 저처럼 이렇게 몸살 걸리지 말고 감기 조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에디 컨터의 말이 떠오르는데, 오늘 제가 보던 그 책에 나와 있었어요. 속도를 줄이고 인생을 좀 즐겨라. 너무 빨리 가다 보면 놓치는 것은 주위 건강뿐이 아니고 어디로 왜 가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요새 주위를 돌아보면 모두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모두 혼이 비정상인 것 같아요. 온통 삶이 찌들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삶 속에 있죠. 저 역시도 안타깝습니다. 자, 모두들 마음의 여유도 찾고 행복들이 가득가득하길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